그 목걸이 나랑 똑같네? 할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군고구마를 팔던 청년은 꼬마 손님의 목걸이를 보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꼬마도 재현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이인데 왜 둘 다 서로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걸까요? 이 가난한 청년과 재벌집 꼬마 아가씨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12월의 서울 학원가 골목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거리 한복판에 낡아빠진 군고구마 리어카 하나가 희미한 불빛을 내뿜으며 서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지키고 있는 건 고작 19살의 청년, 재현이었어요. 솜이 다 빠져나간 패딩 점퍼 하나를 걸치고 있었는데 코끝은 벌겋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재현의 입가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바로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는 순간 재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밀린 병원비 독촉 문자였습니다. 360만 원. 그 숫자가 화면 위에서 번쩍이고 있었어요. 한숨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재현은 그걸 꾹 삼켜버렸습니다. 대신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을 바라보며 다시 환하게 웃음을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달콤하고 맛있는 군고구마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리어카 하나가 골목 저편에서 다가왔어요. 폐지를 한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있는 건 허리가 구부러진 할아버지였습니다. 얼굴에 깊이 패인 주름 사이로 추위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재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려는 순간 재현이 얼른 가장 잘 익은 군고구마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꿀물이 흐르는 오늘 중 가장 좋은 녀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할아버지가 멈칫하며 돌아보았어요. 재현은 종종 걸음으로 다가가 군고구마를 할아버지의 리어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드시면서 가세요. 오늘 너무 춥잖아요.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요? 할아버지가 의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재현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냥요. 할아버지 보니까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군고구마를 받아들고 재현의 어깨를 툭 치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님이 뜸해지자 재현은 군고구마 통 옆에 쪼그려 앉아 너덜너덜해진 영어 단어장을 꺼냈습니다. 사실 재현은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상태였어요. 전국 수석으로 입학시험을 통과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합격증을 받던 그날 재현은 기쁨 대신 절망을 느꼈어요. 할머니의 병원비가 급했거든요. 할머니는 작년 겨울부터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습니다. 재현은 대학 입학을 미루고 군고구마를 팔며 병원비를 모으고 있었어요. 저녁 9시 재현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밥 드셨어요? 먹었지. 우리 강아지 많이 힘들지? 재현은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만지작거렸어요. 오늘도 장사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현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흘러나왔어요. 할머니, 나 오늘 장사 대박 났어.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재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꾹 참았어요. 하늘에서는 여전히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고 재현은 빈 리어카를 끌며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반드시 할머니를 낫게 해드리겠다고 조용히 다짐하면서요. 다음 날 학원가 앞이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건물들 사이로
12살 소녀 하나가 홀로 서성이고 있었어요. 대형그룹 회장의 늦둥이 딸 소영이었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소영의 표정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오가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아는 얼굴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소영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엄마가 보낸 문자였어요. 부모님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원래 운전기사 아저씨가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다는 연락이 왔어요. 대신 고모가 온다고 했지만 벌써 30분째 소식이 없었습니다. 소영은 한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학원 친구들은 다들 부모님 손을 잡고 떠났고 이제 거리에는 퇴근하는 어른들 뿐이었습니다. 배가 슬슬 꼬르륵 소리를 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어요. 소영의 코끝이 실룩거렸습니다. 냄새를 따라 고개를 돌리니 골목 한쪽에 작은 군고구마 리어카가 보였어요. 숯불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고구마들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했어요. 리어카 앞에 다가가니 낡은 패딩을 입은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소영을 맞이했습니다. 재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꼬마 아가씨. 소영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런 노점에서 뭔가를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소영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기, 혹시 카드도 돼요? 재현은 잠깐 멈칫하더니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가게가 아직 카드가 안 되네. 소영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현금은 한 푼도 없었거든요. 소영은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이 어찌나 풀이 죽어 보이던지요. 잠깐만. 재현이 소영을 불러 세웠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돌리는 사이 재현은 재빨리 종이봉투를 꺼내 가장 크고 잘 익은 군고구마 하나를 담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끈따끈한 녀석이었습니다. 꼬마 아가씨가 너무 예뻐서 주는 서비스야. 오빠가 쏘는 거니까 맛있게 먹어. 소영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얼떨결에 봉투를 받아들었는데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심장까지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재현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어요. 왠지 모르게 친근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재현이 웃을 때 생기는 눈매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소영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빠랑 닮았나? 소영의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어요. 늘 바빠서 함께 있지 못하는 아빠. 그 아빠 옆에 있을 때처럼 든든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소영이 작게 인사를 하자 재현은 더 환하게 웃었어요. 추운데 여기서 먹어. 난로 옆이 따뜻하니까. 소영은 리어카 옆 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호호 불며 군고구마 껍질을 벗기니 노란 속살이 드러났어요.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다. 소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 보는 꼬마인데 왠지 눈길이 자꾸 갔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어요. 바로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이 군고구마 리어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여자가 내렸어요. 소영의 고모 강희였습니다. 강희는 리어카 옆에 앉아 군고구마를 먹고 있는 소영을 발견하고는 인상을 확 찌푸렸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눈살을 잔뜩 구기며 소리쳤습니다. 이소영,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이리 와. 소영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강희는 성큼성큼 다가와 소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재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기, 혹시 보호자분이세요? 강희는 재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아 빠진 패딩, 검게 그을린 손, 허름한 리어카. 강희의 눈빛에 노골적인 경멸이 담겼어요. 네, 이 아이 고모예요. 강희는 소영을 차로 끌고 갔습니다. 소영은 뒤를 돌아보며 재현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재현도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차 안에 타자마자 강희가 물티슈를 꺼냈어요. 소영의 손과 입 주변을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이 거칠었어요. 고모 아파. 아프긴 뭐가 아파. 길거리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강희는 소영이 들고 있던 군고구마 봉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소영은 봉투를 가슴에 꼭 껴안으며 몸을 돌렸어요. 안 돼. 이건 내 거야. 더러운 거 왜 들고 있어? 버려. 더러운 거 아니야. 친절한 오빠가 선물로 준 거란 말이야. 소영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강희는 한숨을 푹 내쉬며 운전기사에게 출발하라고 손짓했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소영은 끝까지 봉투를 놓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뜻밖에도 부모님이 계셨어요. 해외 출장에서 일찍 돌아오신 거였습니다. 소영은 엄마 선영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어요. 엄마. 강희가 코트를 벗으며 대형 그룹의 회장이자 오빠 종훈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애 교육 좀 똑바로 시켜. 학원가 앞에서 길거리 음식을 사 먹고 있었어. 그것도 노점상한테서. 선영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소영을 내려다보았어요. 소영아, 정말이야? 소영은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억울함 대신 설렘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 오빠 진짜 착해. 나 카드밖에 없어서 못 산다고 했는데 서비스라면서 제일 맛있는 거 골라줬어. 추운데 난로도 쬐라고 해줬고. 소영의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아빠 종우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평소에 늘 조용하고 침울하던 딸이었는데 오늘따라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종우는 빙그레 웃으며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좋았다면 됐다. 강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빠 부부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오빠, 그래도 그렇지. 어디서 뭘 파는지도 모르는 노점상한테서 음식을 받아먹게 놔둬? 강희야, 소영이가 즐거웠다는데 뭘 그래. 고마운 일이지. 강희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그날 밤 소영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재현의 환한 웃음이 떠올랐거든요. 내일 또 가야지. 소영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소영은 학원 수업이 끝나자마자 가방을 챙겨 뛰쳐나왔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대기하고 있는 차 앞에 도착하자 소영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고구마 좀 사 먹고 올게요. 30분만요. 아가씨, 바로 집으로 가셔야죠. 사모님께서 그러셨는데요. 잠깐이면 돼요. 제발요. 소영이 두 손을 모으고 애원하자 운전기사 아저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현은 군고구마 통 앞에서 손님을 맡고 있다가 멀리서 뛰어오는 작은 인형을 발견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꼬마 아가씨 또 왔네. 소영은 헐떡이며 리어카 앞에 도착했어요. 볼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오빠,
나 오늘은 돈 가져왔어. 소영은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재현 앞으로 쭉 내밀었습니다. 이거 다 주세요. 잠시 멍하니 지폐를 바라보다가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천 원이면 큰 거 2개 살 수 있어. 그리고 오빠한테 잔돈이 없어서 이건 못 받아. 재현은 웃으며 지폐를 소영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재현은 가장 크고 잘 익은 군고구마 2개를 골라 봉투에 담았습니다. 소영은 봉투를 받아들고 재현 옆 간이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마치 원래 자기 자리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소영이 군고구마를 먹는 동안 재현은 리어카 옆에 앉아 단어장을 꺼냈어요. 오빠, 그거 뭐야? 소영이 재현의 단어장을 가리켰습니다. 응? 아, 영어 단어장. 소영은 고개를 쭉 빼고 단어장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단어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합격증이었어요. 오빠, 서울대 합격했어? 응, 그럼. 오빠 공부 잘해. 재현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오빠는 왜 여기서 고구마 팔아? 소영의 순수한 질문에 재현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빠는 서울대 못 갈 것 같아. 우리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 병원비 벌어야 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중이야. 소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재현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학은 내년에도 갈 수 있잖아. 할머니는 지금 아프시니까. 소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재현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든든했어요. 마치 늘 바빠서 함께 있지 못하는 아빠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재현도 소영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아이인데 왠지 친근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어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정이 가지? 재현은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이 꼬마 아가씨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연일 내리던 눈이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었어요. 겨울치고는 따뜻한 날이었어요. 그날은 운전기사 아저씨 대신 고모가 데리러 오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소영은 오늘도 학원이 끝나자마자 재현의 리어카로 달려갔습니다. 오빠. 소영이 손을 흔들며 뛰어왔습니다. 재현은 군고구마를 뒤집다가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인사였습니다. 재현은 가장 잘 익은 군고구마를 골라 봉투에 담아 건넸어요. 소영은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기다가 너무 뜨거워서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였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소영의 블라우스 안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흘러나왔습니다. 은색 체인에 매달린 작은 펜던트였어요. 독특한 육각형 모양 안에 푸른빛이 감도는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의 빛깔을 담아 놓은 것처럼 신비로운 색이었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펜던트가 재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재현의 손이 멈췄어요. 눈을 깜빡이며 다시 한번 목걸이를 바라보았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걸이 나랑 똑같네. 재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소영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재현은 자신의 목 안쪽으로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은색 끈에 매달린 펜던트였어요. 오래되어 끈은 닳아 있었지만 펜던트 자체는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똑같았습니다. 육각형의 모양 안에 박힌 푸른 보석, 테두리의 미세한 문양까지 2개의 목걸이는 마치 쌍둥이처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소영은 입을 떡 벌린 채 두 목걸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우와, 오빠, 진짜 똑같아. 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우리 아빠가 이거 세상에 딱 하나뿐인 거라고 했는데 재현도 신기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목걸이는 재현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늘 소중하게 간직해 왔어요. 왠지 모르게 이 목걸이만큼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나도 어릴 때부터 이거 갖고 있었는데. 재현은 목걸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푸른빛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어요. 소영이 자신의 목걸이를 벗어 재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펜던트를 나란히 놓고 자세히 비교했어요. 육각형의 각도, 푸른 보석의 크기, 테두리에 새겨진 무늬까지 어디 하나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똑같았어요. 재현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소영과 재현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진짜 신기하다. 재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던 목걸이가 왜 자신에게도 있는 걸까요?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빵빵. 경적 소리가 울렸어요. 소영과 재현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희였어요. 소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강희에게 달려갔습니다. 얼굴에 신이 난 표정이 가득했어요. 고모, 봐봐. 오빠 목걸이 나랑 똑같아. 소영이 재현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재현은 아직 목걸이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푸른빛 펜던트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강희의 시선이 그 목걸이로 향했습니다. 순간 강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강희는 본능적으로 소영을 뒤로 잡아 끌었어요. 가짜인가 보네. 모양이 살짝 다르잖아. 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희는 소영의 손을 잡고 급하게 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재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소영은 창문 너머로 재현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강희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재현의 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고 멍하니 서 있는 청년. 강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뒷좌석에서 소영이 투덜거렸습니다. 고모, 진짜 똑같았단 말이야. 가짜 아니야. 요즘 짝퉁이 얼마나 정교한데. 그냥 비슷하게 만든 거야. 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핸들을 잡은 손가락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강희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강희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앞에서 아까 보았던 그 목걸이가 어른거렸습니다. 육각형 모양의 푸른빛 펜던트. 세상에 단 2개뿐인 그 목걸이. 말도 안 돼. 강희의 입술 사이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 목걸이가 왜 그 노점상 손에 있는 걸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라졌어야 할 물건이었어요. 아니,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의 주인이 사라졌어야 했습니다. 강희의 머릿속으로 1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날은 가족 야유회를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대형 놀이공원이었어요.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희의 마음은 아름답지 않았어요. 놀이공원 입구에서 준영이가 아빠 손을 잡고 깡총깡총 뛰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아이만 없으면, 저 아이만 없으면 모든 게 달라질 텐데. 강희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강희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영이보다 2살 어린 7살 민준이었어요. 하지만 대형 그룹의 후계자는 장손인 준영이가 될 게 뻔했습니다. 아무리 강희가 발버둥 쳐도 민준이는 영원히 준영이의 그늘에 가려질 운명이었어요. 그게 강희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강희의 가슴 속에서 검은 질투가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놀이공원은 인파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2살배기 소영이가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울었어요. 오빠 부부는 소영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강희는 그 틈을 노렸어요. 준영이 옆으로 다가가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영아, 저기 봐. 저 가게에서 예쁜 선물 사다 주면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고모가 돈 줄 테니까 혼자 가서 사올래? 9살 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강희는 준영이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고 저 멀리 보이는 기념품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야, 빨리 갔다 와. 준영이의 작은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연락해둔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빨간 옷 입은 남자아이. 데려가. 김 실장은 강희가 예전부터 뒷일을 맡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해결해주는 자였어요. 몇 분 뒤 오빠 부부가 고개를 들었어요. 준영이 어디 갔어? 강희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까 화장실 간다고 하던데요? 오빠 부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준영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종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놀이공원 전체에 미아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준영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희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김 실장이었습니다. 일이 잘못됐습니다. 강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가 잘못됐는데? 애가 도망쳤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튀어서 골목으로 쫓아갔는데 놓쳤어요. 강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손에 들린 전화기가 덜덜 떨렸어요. 지금 그게 말이 돼? 당장 찾아. 강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만약 준영이가 경찰에 발견되면 모든 게 끝장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김 실장은 부하들을 총동원해서 준영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오빠 부부는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종우는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전국을 뒤졌습니다. 실종 아동 전단지를 수만 장 뿌렸습니다. 강희는 그 옆에서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 봤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오빠.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어요. 하지만 준영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도 포기했어요. 아무래도 어디서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9살짜리가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강희는 그 말을 듣고서야 조금씩 안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분명히 죽었을 거야. 혼자서 살아남을 리가 없어. 강희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오빠 부부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년 준영이 생일이 되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희는 그런 오빠 부부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이게 다 민준이의 미래를 위한 거야. 강희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강희는 이제 그 일을 잊고 살았습니다. 준영이는 죽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목걸이가 나타난 거예요. 강희는 방바닥에 주저앉은 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세상에 단 2개뿐이었어요. 하나는 소영이가 갖고 있고 다른 하나는 준영이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걸이를 군고구마 파는 청년이 차고 있었어요. 그놈이 준영이라고? 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재현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낡은 패딩을 입고 환하게 웃던 청년. 처음에는 그저 지저분한 노점상으로만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얼굴이 오빠 종훈과 닮았어요. 코에 선, 눈매,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까지. 강희는 이를 갈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만약 저 청년이 정말 준영이라면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둘 수 없어. 강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대포폰 하나를 꺼냈어요. 10년 전부터 비밀 연락용으로 쓰던 전화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오랜만이네요, 상무님. 김 실장이었어요. 강희는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처리할 물건이 하나 있어. 쥐도 새도 모르게 치워버려. 강희는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학원가 앞에서 군고구마를 파는 19살 청년. 그리고 그 청년이 차고 있는 목걸이. 흔적 하나 남기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실장이 비용을 물었어요. 강희는 평소에 2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이번 주 안에 끝내라고 못 박았어요. 전화를 끊고 강희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이번엔 실수 안 해. 강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대형그룹 회장 자택의 식탁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종우는 딸 소영의 학교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영은 남편과 딸의 대화를 지켜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희만은 달랐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수 없이 끝내야 하는데 강희의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소영이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아빠, 이 목걸이 진짜 세상에 하나뿐인 거 맞아? 소영은 자신의 목에 걸린 푸른빛 펜던트를 손으로 잡아 올렸습니다. 육각형 모양의 보석이 식탁 위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어요. 종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엄마랑 직접 디자인 의뢰해서 만든 건데. 소영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소영의 입에서 폭탄 같은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군고구마 오빠가 똑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 완전히 똑같았어. 쨍그랑. 선영이 들고 있던 물컵이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물이 쏟아져 하얀 식탁볼을 적셨어요. 하지만 선영은 그것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종훈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종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말투가 아니었어요. 소영은 아빠의 반응에 살짝 움츠러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야, 아빠. 군고구마 파는 오빠 목에 똑같은 목걸이가 있었어. 내가 직접 비교해 봤는데 완전히 똑같았다니까? 강희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얘는 그게 무슨 소리니? 고모가 말했잖아.
비슷하지만 다른 가짜였다고. 강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제발 이대로 넘어가라고, 제발 아무도 믿지 말라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억울한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아니야, 가짜 아니야. 모양만 같은 게 아니라 푸른빛이 도는 것까지 완전히 똑같았단 말이야. 소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종우는 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소영의 눈동자는 맑고 진지했어요. 종훈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아이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것이었어요. 세상에 단 2개뿐인 특별한 목걸이였습니다. 하나는 준영이에게, 하나는 소영이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목걸이를 낯선 청년이 갖고 있다고요? 그 청년이 어디 있다고 했지? 종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이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학원가 앞에서 군고구마 팔아. 매일 거기 있어.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종훈과 선영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말없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 똑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강희는 오빠 부부의 반응을 지켜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큰일이었어요. 오빠가 직접 확인하러 가면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강희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 그냥 비슷한 거겠지. 요즘 모조품이 얼마나 정교한데. 신경 쓸 거 없어. 하지만 종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강희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종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내가 내일 직접 확인해 볼게. 선영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희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여보, 혹시 정말로 우리 준영이가? 아직 몰라.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지. 종우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였어요. 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얼굴은 태연한 척했지만 속은 불에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오빠보다 먼저 손을 써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종훈과 선영은 침실로 들어갔어요. 선영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앨범이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어린 준영이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웃고 있는 준영이의 얼굴이 페이지마다 가득했어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종훈도 앨범을 들여다보았어요. 10년 전 그날 놀이공원에서 사라진 9살 아들. 종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부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준영이가 사라진 뒤 선영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준영이가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곳에서 덜덜 떨면서 엄마 무서워 하고 울부짖고 있었어요. 선영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낮에도 힘들었어요. 거리에서 준영이 또래의 남자아이만 보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 아닐까? 혹시 저 아이가 준영이 아닐까? 선영은 낯선 아이들을 쫓아가 얼굴을 확인하곤 했어요. 그때마다 실망의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종훈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는 냉철한 사업가였지만 속은 만신창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뒤로 종훈은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사에만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들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10년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매일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포기해야 한다고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었어요. 만약 살아있다면 종훈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만약 정말로 우리 준영이가 살아있다면 선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제발 우리 준영이었으면 좋겠어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그날 아침에 준영이가 엄마 사랑해 했는데 내가 정신없어서 대충 대답했어요. 나도 사랑해 그 한마디를 제대로 못 해줬어요. 그게 10년 동안 가슴에 못이 박혀 있었어요. 선영이 오열했습니다. 종우는 아내를 꼭 껴안았어요. 두 사람의 눈물이 앨범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종훈과 선영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앨범을 가슴에 안은 채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어요. 10년 만에 찾아온 희망이었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제발 정말로 우리 아들이기를. 한편 강희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노려보며 강희는 이를 갈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없어. 내일 당장 처리해.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내일 낮에 움직입니다. 걱정 마세요. 강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오빠가 확인하러 가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이번엔 반드시 끝낸다. 강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희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재현은 평소보다 일찍 리어카를 끌고 학원가 골목으로 나왔어요. 오늘은 할머니 병원비 납부일이었거든요. 어제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아직 모자란 금액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했어요. 어서 오세요. 따끈따끈한 군고구마 있습니다. 재현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외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남자 3명이 리어카 쪽으로 걸어왔어요. 검은 점퍼를 입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내들이었습니다. 손님인 척 다가왔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고구마 맛 좀 볼까? 덩치 큰 남자가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현은 살짝 긴장했지만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손님. 제일 맛있는 걸로 드릴게요. 재현이 군고구마 하나를 집어 건넸습니다. 남자는 그걸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고구마가 상했잖아. 남자가 군고구마를 바닥에 패대기 쳤어요. 뜨거운 고구마가 아스팔트 위에서 으깨졌습니다. 재현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어요. 네, 아니에요, 손님. 오늘 새로 구운 건데요. 뭐, 나한테 상한 거 팔아먹으려고? 사기꾼이네. 남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재현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다른 걸로 다시 드릴게요. 다시 드려? 그걸로 될 것 같아? 남자가 으르렁거리며 한 발짝 다가왔어요. 나머지 두 남자도 양옆으로 재현을 에워쌌습니다. 재현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냥 손님이 아니었어요. 손님, 왜 이러세요? 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어요. 왜 이러냐고? 사기꾼은 혼쭐이 나야지. 쾅! 남자가 발로 리어카를 걷어찼습니다. 리어카가 휘청거리더니 옆으로 넘어졌어요. 군고구마 통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숯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재현은 비명을 지르며 돈통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 재현의 팔이 뜨거운 숯 위를 스쳤어요. 살같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끔찍한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재현은 이를 악물고 돈통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돈은 할머니 병원비였어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새끼 끌고 가. 덩치 큰 남자가 신호를 보냈어요. 나머지 두 남자가 재현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재현은 깨달았어요. 이들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을요. 나요. 이거 나요. 재현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재현의 몸이 질질 끌려갔습니다. 골목 저편에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안 돼요. 할머니 혼자 계시단 말이에요. 제발 놔주세요. 재현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어요. 재현을 승합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재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팔을 뿌리치고 발로 걷어차고 온 힘을 다해 버텼어요. 그 과정에서 재현의 낡은 패딩이 찢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재현의 옷안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낡은 가죽끈에 매달린 푸른빛 펜던트, 육각형 모양의 목걸이가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덩치 큰 남자 김 실장의 눈이 그 목걸이에 꽂혔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김 실장이 목걸이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 목걸이 이리 내놔. 재현은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제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재현이 악을 썼습니다. 김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자식이 끝까지. 김 실장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재현의 뺨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눈앞에 별이 번쩍거렸습니다. 입안에 피 맛이 났어요. 하지만 재현은 목걸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발길질을 해댔어요. 재현은 웅크린 채 온몸으로 발길질을 받아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목걸이만큼은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빼서. 김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부하들이 재현의 손가락을 하나씩 꺾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끔찍한 통증이 터져나왔습니다. 재현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으악! 그때였습니다. 재현 오빠. 멀리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어요. 소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현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 멀리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소영과 중년의 남녀가 뛰어내리고 있었어요. 아빠, 저 사람들이 오빠 때려. 소영이 울부짖었습니다. 종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청년. 그 청년의 목에 걸린 푸른빛 목걸이. 종훈의 눈에 불이 켜졌어요. 뒤따라오던 경호원들에게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놈들 막아. 경호원 4명이 번개처럼 달려갔습니다. 김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김 실장은 부하들에게 손짓했어요. 철수해. 남자들이 재현을 놓고 승합차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더 빨랐어요. 순식간에 남자들을 가로막고 제압했습니다. 재현은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어요. 하지만 손에는 여전히 목걸이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깡패들을 제압했습니다. 김 실장과 부하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호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종훈이 다급하게 비서실장에게 소리쳤어요. 경찰에 신고해. 저놈들 배우가 누군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해. 비서실장이 급히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편 재현은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어요. 팔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고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바닥에 흩어진 돈이 보였거든요. 재현은 기어가듯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들과 동전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흘러 지폐를 적셨지만 재현은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 병원비인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재현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선영이 달려가 재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재현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는 순간 선영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코에 선, 눈매, 웃을 때 생기는 왼쪽 보조개. 1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 준영이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종훈도 재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현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 푸른빛은 선명했습니다. 육각형 모양의 펜던트. 종훈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었던 세상에 단 2개뿐인 그 목걸이가 분명했어요. 종훈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종훈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기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재현은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영이 울면서 재현에게 달려왔어요. 오빠, 나야 소영이. 우리 엄마 아빠가 오빠 구해준 거야. 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영이 얼굴을 확인하고서야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아, 꼬마 아가씨 부모님이구나. 재현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종훈과 선영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온몸이 아픈 와중에도 예의를 차리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험한 꼴을 보여드렸네요. 그 모습을 본 종훈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다쳐서 피를 흘리면서도 먼저 인사를 하는 이 청년. 종훈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10년 전에 잃어버린 준영이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말할 수는 없었어요. 재현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종훈은 억지로 감정을 눌러 담았습니다. 선영이 바닥에 흩어진 돈을 대신 주워 돈통에 담았어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들과 500원짜리 동전들. 다 합쳐봐야 몇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 할머니 병원비라는 말을 떠올리자 선영은 입을 틀어막았어요. 선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은 그런 선영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어요. 소영이 부모님이 왜 이렇게 우시는 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온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눈앞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재현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종훈과 선영이 함께 탔어요. 구급차 안에서 재현이 종훈의 손을 잡았어요.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아저씨, 저 병원비 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들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 병원비도 모자란데 자기 치료비까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종훈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꾹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종우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어요. 그리고 재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소영이의 소중한 친구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재현은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종훈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종훈이 미리 연락을 해둔 거였어요. 재현은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종훈은 의료진을 한쪽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치료하면서 혈액 채취해 주세요. 바로 친자 확인 검사 들어가야 합니다. 의료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급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현의 화상과 골절, 타박상을 치료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치료 도중 재현은 마취에 취해 깊이 잠들었어요. 선영은 유리창 너머로 잠든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어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1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간절함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종우는 복도에서 서성거렸어요.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종훈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복도 저편에서 비서실장이 뛰어왔어요. 손에 흰색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회장님, 비서실장이 종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종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드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종훈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훈의 시선이 결과란으로 향했어요. 친자관계 성립 99.99%. 종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털썩? 종훈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흐려졌어요. 뜨거운 것이 눈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종훈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선영이 달려왔어요. 남편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선영도 무너져 내렸어요. 준영이야. 우리 준영이야. 선영이 오열했습니다. 종훈과 선영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소리 없는 통곡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의 세월이, 10년의 그리움이, 10년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소영은 그런 부모님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왜 그래? 선영이 눈물을 닦으며 소영에게 다가갔어요. 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아, 저 오빠가 내 친오빠야. 소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내 오빠? 10년 전에 잃어버렸던 오빠야. 우리 준영이가 살아있었어. 소영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응급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서 자고 있는 재현 오빠가 자신의 친오빠라고요? 한참 뒤 종훈이 일어섰어요. 눈가를 훔치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가 눈에 담겼습니다. 종훈은 비서실장을 돌아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놈들을 잡을 차례야. 배우가 누군지 반드시 밝혀내. 종훈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편 경찰서 취조실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앞에는 형사 2명이 노려보고 있었고 옆에는 대형 그룹에서 파견한 변호인단이 서 있었어요.
김 실장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버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형사가 테이블을 탁 치며 배우가 누구냐고 다그쳤어요. 변호인단도 실토하면 선처를 요청할 수 있지만 끝까지 버티면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 쓰게 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김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입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일의 배우는 이강희 상무 대형그룹 회장의 친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압수당한 대포폰에 강희 상무와의 통화 녹음과 입금 내역이 모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경찰에게서 녹음 파일을 전달받아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종우는 병원 복도에서 비서실장을 맞았습니다. 비서실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배우가 밝혀졌는데 다름 아닌 강희 상무라는 보고였습니다. 순간 종훈의 온몸이 굳어졌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동생 강희가? 비서실장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처리할 물건이 하나 있어. 쥐도 새도 모르게 아주 멀리 치워버려. 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녹음 속에서 강희는 목걸이까지 반드시 없애고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었어요. 종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 동생이 내 아들을. 종훈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10년 전 일도 강희 상무가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요. 김 실장이 자백한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종훈의 무릎이 꺾였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10년 동안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동생 때문이었다고요? 종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소영이한테 연락받고 왔어. 그 군고구마 놈 사기꾼이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강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병원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얼굴에는 걱정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재현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종훈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강희는 오빠의 얼굴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종훈의 표정이 이상했거든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 전체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오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종훈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짝! 종훈의 손바닥이 강희의 뺨을 후려쳤어요. 병원 복도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희는 충격으로 비틀거리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오빠, 왜 이래? 이게 무슨 짓이야? 강희가 뺨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눈에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종훈은 대답 대신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리할 물건이 하나 있어. 쥐도 새도 모르게 아주 멀리 치워버려. 강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강희가 더듬거렸습니다.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종훈이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눈빛이 짐승처럼 사나웠습니다. 10년 전 일도 내가 한 짓이야? 종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오빠,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야. 강희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우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대답해. 10년 전에 준영이를 없앤 게 너야? 종훈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강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궁지에 몰린 쥐처럼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 강희가 악을 썼습니다.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 녀석만 없으면 다 내 아들 거니까. 오빠만 아니었어도 내가 후계자였어. 준영이만 없으면 내 아들 민준이가 대형 그룹을 물려받는다고. 강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10년 동안 숨겨왔던 욕망과 질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종우는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저게 정말 내 동생인가? 함께 자랐던 내 피부치인가? 종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엉킨 눈물이었어요.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들이었어요. 형사 4명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두에 선 형사가 강희 앞에 멈춰 섰어요. 이강희 씨, 살인 교사 및 아동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 이거 뭐야? 이거 나. 강희가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경찰들이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어요. 딸깍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대형그룹 상무야. 이거 풀어. 강희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강희를 양쪽에서 붙잡고 끌어갔습니다. 강희가 끌려가면서 종훈을 돌아보았어요.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빠,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종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종훈은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에 잠 못 이뤘어요. 10년 동안 아내가 우울증에 시달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동생 때문이었어요. 종훈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소리 없는 통곡이었어요. 재현은 침대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방금 벌어진 일들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종훈과 선영, 그리고 소영이 들어왔어요. 세 사람의 눈이 모두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방금 울었던 게 분명했어요. 재현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이게 다 무슨 소리죠? 아까 그 사람은 왜 잡혀간 거예요? 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품 안에서 하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펼쳐 재현 앞에 내밀었어요. 이걸 먼저 봐라. 재현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재현의 눈이 결과란으로 향했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99.99%. 재현은 눈을 깜빡였어요.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똑같은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 종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종훈이 천천히 재현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내가 내 아들이라는 말이란다. 재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1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 대형 그룹의 장손, 이준영. 그게 바로 너야. 재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죠? 제가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김재현이에요. 재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황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종훈은 재현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큰 손이었습니다. 재현의 손이 종훈의 손 안에서 덜덜 떨렸어요. 10년 전 내가 9살 때 놀이공원에서 사라졌어. 우리는 전국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어. 죽은 줄 알았어. 10년 동안 내가 죽은 줄 알고 살았어. 종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었어. 내 아들이 살아있었어. 재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다리가, 온몸이 떨렸어요. 바로 그때 선영이 참지 못하고 재현에게 달려왔어요. 무너지듯 재현을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준영아. 선영이 오열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병실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목이 찢어질 것 같은 절규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선영의 손이 재현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어요. 얼굴을 만지고 어깨를 만지고 팔을 만졌습니다. 정말 살아있는지 확인하듯 온몸을 더듬었어요. 10년 전에 내 손을 놓쳐서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 찾을 때 거기 없어서 미안해. 선영의 뜨거운 눈물이 재현의 환자복을 적셨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오열했어요. 얼마나 무서웠니? 선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선영이 재현을 더 세게 끌어안았어요. 놓치면 다시 사라질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안았습니다. 엄마가 10년 동안 매일 밤 울었어. 내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재현은 자신을 안고 우는 선영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선영의 품에서 나는 향기가 이상했어요. 처음 맡는 냄새인데 왠지 그리웠습니다. 꿈속에서 수없이 맡았던 것 같은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냄새. 그 순간 재현의 머릿속에 희미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자장가를 불러주던 누군가. 기억인지 상상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9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안개에 가린 것처럼 흐릿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여자의 품에 안겨 있으니 그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제가 정말 아들이에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턱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의 울음이 더 격해졌어요. 종훈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버려졌다고 생각했을까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종훈이 재현의 어깨를 잡았어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종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절대로 버린 게 아니야.
종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종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10년이나 혼자 두어서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해. 종훈이 침대에 이마를 박았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재현의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할머니가 계시긴 했지만 늘 가슴 한쪽이 비어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에게는 있는 엄마 아빠가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왜 없는지 알 수 없었어요. 어릴 때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아빠가 보고 싶어서. 하지만 부를 엄마도 찾을 아빠도 없었어요. 그래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삼키고 또 삼켰어요. 그런데 버림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거였어요.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10년 동안 자신을 찾고 있었대요. 옆에 서 있던 소영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아까부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럼 진짜 내 오빠야?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현 오빠가 진짜 내 친오빠라고? 종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소영아. 재현이가 내 친오빠야. 10년 전에 잃어버린 준영 오빠야.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리고 침대로 뛰어올라 재현의 다른 쪽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대박. 나 이제 외동 아니야. 나도 오빠 생긴 거야. 소영은 울면서도 웃었어요. 눈물과 웃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빠 가지 마. 이제 어디 가지 마. 우리 같이 살자. 응? 재현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 간절한 목소리. 이 아이가 자기 동생이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이 품이, 이 온기가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가요. 이제 안 갈게요. 그 말에 선영이 다시 오열했어요. 종훈도 눈물을 쏟았습니다. 소영은 재현의 팔에 매달려 함께 울었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병실이 떠나갈 듯 오열했어요. 10년의 세월을 건너뛴 기적 같은 상봉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다급하게 열렸어요. 허겁지겁 달려온 노인 한 분이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재현아, 우리 재현이 어디 다쳤냐? 할머니였어요. 뒤늦게 입원 소식을 듣고 허둥지둥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재현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붕대가 감긴 팔, 멍이 든 얼굴, 환자복을 입은 모습, 할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어디가 아픈 거야?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할머니가 재현에게 달려갔어요. 거친 손으로 재현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곧 할머니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재현을 둘러싸고 있는 낯선 사람들. 품이 있는 옷차림의 중년 남녀와 어린 소녀. 그들의 눈이 모두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방금 울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멈칫하며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종훈과 선영이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알아챘어요. 10년 동안 두려워하면서도 기다려왔던 순간이 왔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재현의 얼굴과 종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같은 코에 선, 같은 눈매, 같은 보조개.
할머니의 입에서 안도와 미안함이 섞인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결국 진짜 부모님들이 찾아오셨구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만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는 천천히 종훈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이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종훈과 선영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10년 전 그날 골목에 쓰러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급히 병원에 데려갔는데 기억을 다 잃었더군요. 이름도 부모님도 어디서 왔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경찰서에 데려가면 고아원으로 보내질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핏덩이가 겁에 질려서 내 옷자락만 꽉 붙잡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제발 가지 말라고, 혼자 두지 말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차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욕심을 부렸어요. 이렇게 귀한 집 자식인 줄도 모르고 내 곁에 두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고생만 시켰어요. 할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종훈이 급히 부축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할머니의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10년 동안 품어왔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재현이 울컥했어요.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아픈 몸 때문에 비틀거렸지만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허리 아파서 걷지도 못할 때 나 고기 먹이겠다고 한겨울에 시장 나가서 나물 팔았잖아.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어요. 내 등록금 마련하겠다고 그 아픈 몸으로 폐지 줍고 다녔잖아. 재현은 할머니의 손을 자신의 볼에 갖다 댔어요. 뜨거운 눈물이 할머니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나한테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엄마야. 할머니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어. 할머니가 살려준 거야. 재현의 진심 어린 외침에 병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소영은 입을 틀어막고 훌쩍거렸습니다. 선영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종우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종훈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솟구쳐 올랐어요. 이 노인은 쓰러진 아이를 구해주고 자신의 삶을 바쳐 키워준 은인이었어요. 종훈은 온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할머니 앞으로 걸어갔어요. 종훈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칠게 갈라진 손.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10년 동안 아들을 키워주신 거였어요. 종훈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종훈이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천하의 대형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재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차가운 병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가장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종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하지만 종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댄 채 말을 이었어요. 10년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안 계셨다면 제 아들은 지금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종훈의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은혜, 제 목숨 다해 갚겠습니다. 종훈의 오열이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대형 그룹의 회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가난한 노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선영도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생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아들이 사랑받으며 살 수 있었던 건 전부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다니.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종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일어나세요. 제가 뭘 했다고 이러세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재현이는 진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재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두 개의 큰 사랑이 있었어요. 낳아준 부모님과 목숨 다해 길러준 할머니. 두 사랑이 지금 이 병실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재현의 팔에 매달리며 물었어요. 오빠, 할머니랑 우리랑 이제 가족이야? 그치? 재현은 부모님과 할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종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가를 훔치며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죠. 이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저는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잘 살면 되지. 늙은이가 뭘. 아니에요, 어머니. 선영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준영이를 키워주신 분인데요. 당연히 함께 사셔야죠.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이렇게 대접받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병실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모두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서울대학교 캠퍼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재현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대학교 경영학과 신입생이 된 재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할머니는 대저택의 별채에서 호강을 누리고 계셨어요. 종훈과 선영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매일 좋은 음식을 드시고 따뜻한 방에서 편히 쉬셨습니다. 더 이상 폐지를 줍거나 시장에서 나무를 팔지 않아도 되었어요. 주말 오후 학원가 근처 공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1회 사랑의 군고구마 나눔 행사. 플래카드가 펄럭이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종훈과 선영, 재현, 소영이 나란히 서서 군고구마를 굽고 있었습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군고구마 사세요. 재현이 환하게 웃으며 외쳤어요. 1년 전과 똑같은 말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합니다. 소영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종훈과 선영도 서투르지만 열심히 군고구마를 손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재현이 건넨 군고구마를 받아들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이제 회장님 아들인데 뭘 고구마를 굽고 그래. 할머니, 이게 얼마나 뜻깊은 일인데요. 저처럼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거예요. 재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만나고 아픔이 치유되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된 거였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가족들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았어요. 가족은 핏줄로 태어나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전할 따뜻한 응원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